예고한 대로 시사수다방을 아프리카 TV에서 절찬리에 방영 중이신,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는 밝힐 수 없지만 먼 옛날 선배이신 망치부인 이경선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영해 주세요. 오늘 미디어와 권력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경청하기 바라고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좀 가질 테니까 활발하게 참여를 해주기를 바래요. 그럼 일로 모시겠습니다. 잠시만, 카메라 각도가. 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떨려갖고 박수 한번 주시면 제가.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아프리카에서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고요. 아주 먼 옛날 이 물리대 건물에서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하고 싶었으나 잘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학과 8학번이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저 교수님보다 제가 나이가 2살 더 많아요. 저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이제 아줌마하고 우리 교수님께서 공부 잘해서 교수님 하시고 교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이제 그 방송을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지금 이게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아프리카로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진짜 학생들이 있다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 많은 분들이 학생은 없을 거다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시죠? 그 학생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계방으로 이동 좀 부탁드려요. 사실 이제 우리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이제 방송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학교에까지 온 건 처음이라 우리 아프리카에서도 굉장히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 잘생겼는데 센스까지 있네요. 예. 오늘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다루는 주제가 문화 매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 맞나요? 아닌가 봐. 네, 문화 매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다룬다고 들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인터넷 방송이라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다. 그래서 불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망치부인이라는 방송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있어요? 2명. 수업 시간 말고 한 3분. 나머지는, 4분. 나머지는 전혀 모르는구나. 그러면 이제 망치부인이라는 사람을 4사람 알고 나머지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그 인터넷에서 망치부인을 검색하지 말아요. 검색하면 엉뚱한 글들이 좀 나오는데 거짓말이야. 일단 이제 제가 그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한 지 올해로 6년 차예요. 이제 2007년 2월 17일에 처음으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 아프리카라는 걸 만든 사장님이 저하고 이제 아는 분인데, 너 한번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갖고 이제 하게 됐죠. 근데 제가 아프리카요? 이러면서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냐 했더니, 아니 그 아프리카가 아니라 다른 아프리카가 있다. 그래서 아니 아프리카가 무슨 아프리카냐. 그때까지만 해도 검색어에 아프리카가 안 뜰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는 A, 그러니까 개인이죠. 그 다음에 프리, 그래서 이제 자유. 그 다음에 이제 캐스팅의 약자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프리카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방송하는 사람이 200명도 안 됐어요. 200명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매일 열리는 방송 리스트가 이제 뭐 한 칸 정도? 그러니까 이제 리스트 지금보다 짧았고 그게 이제 뭐 한 칸 반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아프리카의 아이템 별풍선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쁜 미녀들도 없고 근데 저하고 할아버지 한 분 오셨잖아요. 잘 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다 이제 아프리카에 별풍선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어떤 이제 반대급부가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방송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뭐 누구는 이제 먹는 걸 중심으로 하고 뭐 누구는 뭐 운동하는 걸 중심으로 하고 요즘에 아프리카에서 최고 인기는 고양이에요. 고양이를 키우면서 고양이만 보여주는데 사람보다 잘 나간다는 소문도 있고 그 중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망치부인이라는 사람이 자리를 잡게 된 이유는 극히 드문 아이템이잖아요. 아줌마가 인터넷을 한다는 것도 신기했고 그 아줌마가 인터넷 방송을 한다는 것이 신기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으로 시사를 한다는 게 더 신기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자 그러면 정치나 시사는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줌마가 나타나갖고 시사방송을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뭐 시사방송이고 뭐고 없고 내가 방송하러 온다는지 내가 이제 망치부인의 생쇼 날수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제 많은 시청자들이 들어와서 첫 마디가 아줌마 언제 벗어요? 왜냐면 제 이 뒤에 부인자 달린 분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벗었기 때문에 이제 망치부인의 생쇼 날수다 그랬더니 아줌마 언제 벗어요? 그게 주 대사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 이제 19금을 걸어라. 그래서 이제 19세 미만은 못 들어오게 19금을 딱 걸었어요. 그러자 이번엔 할아버지, 아버지 아이디로 들어서 아줌마 이번에 벗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제가 이제 19금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평범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망치부인 방송을 19금으로 하라는 많은 정치적인 요구들이 있어요. 그 이제 원래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아까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일단 아프리카라는 데는 이제 그런 데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와서 처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마 교수님께서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괴벨스라는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괴벨스라는 사람 얘기 들어봤죠?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기잖아요. 그 99%의 거짓말에 1%의 진실을 배합하면 100% 거짓말보다 훨씬 더 훌륭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의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를 만들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이 주제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제 방송 자체가 정치 시사 분야이다 보니까 저는 이 괴벨스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연구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괴벨스는 멀고 먼 독일에 그 히틀러의 오른팔로 자살하고 끝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또 하나의 괴벨스, 여러 명의 괴벨스가 자라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괴벨스라는 존재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좀 해봐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괴벨스하고 싸우고자 우리는 대한민국 괴벨스하고 싸우고자 아프리카 시사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이제 그 2007년에 처음 방송을 시작을 했을 때는 우리 방송 시청자가 70명 정도 됐어요. 최고 시청자가 70명. 어느 날 100명을 찍었을 때 우리 신랑이 막걸리 2병을 사갖고 와서 자축연을 우리 100명 넘었어. 근데 이제 그때 보통 시청자가 한 70명인데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였잖아요. 2007년이면 노무현 대통령 때라서 그때는 이제 나는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방송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한테 그 사회계통 과목을 가르쳤는데 중학교 사회책에도 나오고 고등학교 사회책에도 나온 얘기가 뭐냐면 모든 국민은 정치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다. 배워봤어요? 그 얘기 다 듣고 왔죠? 역시 사학과라 똑똑한 것 같아. 내가 진짜 인터넷 방송하는데 이과에 이런 거 몰라. 이 미안해요. 모든 국민은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의무가 있다는 걸 상당수 국민들이 몰라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들 중에 가령 이제 그 신자유주의 위주의 정책들, 그 지금 여러분들 신자유주의라는 게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 당시에는 신자유주의라는 말 자체가 2007년이었고 많이 알려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면 이퀄 빨갱이였던 그런 시대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양극화라는 소위 이제 빈부격차를 너무나 극대화시켰고 서민들의 삶이 계속 몰락하는 과정이었고, 그 와중에 저는 이제 하나의 정당인인데 제가 소속된 정당이 정치적으로 되게 불리해지고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잘못했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추진됐던 게 한미 FTA. 한미 FTA는 다 알죠? 네. 지금 한미 FTA의 문제점도 다 아시죠? 알고 있나요? 그 당시 2007년에는 제가 한미 FTA를 반대하는 우리 이제 국회의사당에서 한 국회의원이 거기 단식을 해요. 그래서 한 서너 명이 그 한미 FTA 추진을 반대하는 단식을 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인터넷 생방송을 최초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미 FTA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을 때였어요.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한테도 되게 욕을 많이 먹었고, 왜 한미 FTA를 반대하느냐?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거다. 그 국가를 폐쇄 경제로 가져가려는 거냐? 저 심지어 나더러 흥선 대마녀라고 흥선 대마녀라고 욕을 하면서 한미 FTA 반대를 했다고 욕을 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이제 그 한미 FTA, 그 다음에 이 그 뭐 신자유주의 부동산 정책, 뭐 그 밖에 또 뭐가 있을까? 한국군 이라크 파병,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막 까던 유행어가 뭐였냐면 이게 다 노무현 탓이었다거든요. 한가인이라는 배우 아시죠? 한가인이라는 배우가 너무 예쁜 화보가 나왔어. 그 밑에 연정훈 개새끼 써있는 거야. 근데 그 연정훈 개새끼라는 그 댓글 밑에 추천 1등이 뭐였냐? 이게 다 노무현 탓이거든. 한가인이란 미모의 배우가 연정훈이라는 남자 배우랑 초장에 결혼한 것이 노무현 탓이 되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던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을 내가 이제 정책적으로는 비판했어. 하지만 당신들은 왜 비판하냐 물어봤더니 비판 내용이 없는 거야. 왜 비판하느냐?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을 함부로 했냐 했더니 대통령 못 해먹겠다. 그런 말을 했다고 비판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아니 네가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네 발목 잡아봐. 너는 벌써 쑤셨을 거다. 노무현 대통령도 되니까는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농담한 거지. 그리고 또 뭐 그때 뭐 이쯤 하면 막 가자는 거죠. 그 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는 어떻게 나왔냐면 검사들이 모여가지고 검사와 대통령과의 대화를 하는데 되돌이표한 사람이 제일 싫어. 그때 검사들이 생방송으로 똑같은 질문을 8번인가 해요. 그거 여러분 어려서 못 봤죠? 아마 얘기를 들었을 거야. 그 당시에 검사들이 와갖고 각 지부별로 온 검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두 자기네 대빵들한테 그걸 질문을 하라고 듣고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젊은 검사들이 대통령한테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설명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도 똑같은 질문이 계속 나오니까 이쯤 하면 막 가자는 거죠. 농담을 한 거야. 근데 다음날 아침에 막가는 대통령 막말파면 어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조중동에. 그래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생방송을 지켜보고 다 같이 웃었는데 하루아침에 막말하는 대통령이 돼버렸던 거죠. 이게 괴벨스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볼 때 대한민국 괴벨스에 의해서 희생된 굉장히 비참한 정치인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의 죽음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전혀 새로운 방향을 열게 돼요. 오늘은 이제 제가 뭐 다른 이야기보다 인터넷 매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대한민국 괴벨스와 우리 인터넷 매체들은 어떻게 싸워왔는가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좀 해볼게요. 재미는 없을 거야. 기름을 틀어요. 아줌마니까. 아마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제가 그 10년 동안 학원 강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재수생 역사를 가르치고 아니면 이제 중고등학교 사회를 가르치다가 우리 신랑이 실무 정치를 해. 구의원을 하고 시의원을 하고 이렇게 구의원 3번 하고 시의원을 했는데 그 당시 구의원 월급이 55만 원이었어요. 전화요금이 25만 원 나오는데 그건 살림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제 학원 강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우리 집도 마련하고 먹고 살고 이랬었던 거죠. 그러다가 우리 친정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불편하셨고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학원 강사 월급 300만 원 갖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영업사원을 했어요. 영업사원 2년 하면서 소위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배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내가 돈을 굉장히 열심히 벌러 다녔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벌어서 500만 원 썼어요. 카드값이 500만 원 나오는 거야. 그때는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 속에서 사실 1,000만 원은 작은 돈이야. 내가 이제 그 신입사원 주제에 1,000만 원을 벌었기 때문에 유명했던 건데 대부분은 뭐 1억 벌어요. 근데 1억 벌어서 7, 8천을 써. 그게 이제 영업의 세계는 그렇더라고. 그리고 이제 막 카드를 막 쓰고 다니다가 어느 날 내가 굉장한 부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지점장이 골프를 배워라 나더러 막 스키 강습을 시키고 골프를 배우라는 거야. 난 공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디로 나올지 모르잖아. 근데 그게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피구공에 맞아서 기절을 한 번 한 다음부터 공 동력을 안 놀아요. 근데 막 그 골프를 배우라는 거야. 부자들을 상대하려면 골프를 배워야 된다. 그리고 부자들을 상대하려면 스키도 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스키 강습장에 갔어. 스키를 신었죠. 뒤로 가네? 안 듣는 거야. 그리고 벽까지 쭉 미끄러져서 또 쓴다 스키를 벗고 내려왔어요. 그게 내가 유일하게 타본 스키였거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 내가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 영업에 잘 안 맞았던 거야. 그러니까 저 아주가 이제 그때 100억이라는 돈을 가진 할아버지를 만나요. 할아버지도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그 경기도 어딘가에서 공장을 하는 사람이야. 공장을 하는데 이 공장의 직원이 한 4, 50명 됐어요. 근데 그 직원들의 얼굴에 핏기가 없는 거야. 시커먼 얼굴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바지가 반들반들한 거예요. 기지바지가 낡아가지고 반들반들한 기지바지에 나달나달 이렇게 낡은 잠바를 입고 그리고 그 바깥으로 그 직원들 보면서 저 밥벌레 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공장을 때려부시고 여기다 모텔을 지으면 지금 수입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번다는 거야. 나는 이 100억이라는 자산가를 소개를 받고 간 거야.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 재테크를 할 것인가, 세금을 어떻게 안 내고 이 자손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화려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갔지만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돈이 많다 해서 행복한 게 아니구나. 내가 그래서 그날로 부자가 되는 길을 포기를 해요. 부자 될 게 못 되는 것 같아. 이제 부자가 될 길을 포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연구소에 들어가. 그래서 이제 소위 그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준비하는 사람의 이제 정치연구소에 들어가서 내가 맡았던 분야가 인터넷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여론의 흐름. 누가 밖에서 딱지치기 하나 봐요. 굉장히 시끄럽게 보네. 그러니까 인터넷 여론을 동향을 파악하고 인터넷의 흐름을 이제 연구하는 게 내 주요 업무였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나는 그 인터넷을 잘 몰랐어요. 컴맹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네티즌이 됐느냐. 어느 날 내가 구역 예배를 갔다 왔는데 내 동생이 울면서 전화를 하는 거야. 언니,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어. 그거 알아? 그때까지 뉴스를 안 봤던 거야. 탄핵이 설마 되랴. 그것도 말 한마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열린우리당을 여러분이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법상 못합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걸려갖고 탄핵이 된 거예요. 그 어이없는 2004년 3월 12일에 처음으로 내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노사모 이거를 쳤어. 검색이라는 걸 처음 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딱 노사모에 들어가서 어쩌다 일이 이 지경이 됐는가에 대해서 쭉 조사를 했어. 근데 거기서 서프라이즈라는 무슨 포털 사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프라이즈 또 검색을 했죠. 들어가서 보고 세상이 열린 거야. 이런 쌍시옷 막 이러면서 막 분노를 하면서 이제 서프라이즈에서 소위 이제 이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막 본 거예요.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광화문에 그 당시 되게 추웠는데 우리 딸까지 데리고 그 이제 피켓을 들고 그 탄핵 무효를 외치러 이제 나갔던 거죠. 한 달 동안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탄핵 무효를 외쳤는데 그때 우리 딸이 5살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뭔가 피켓을 만들어서 하는 걸 본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우리 딸한테 목욕을 하라 할 때 방에 들어가서 뭔가를 끄적끄적 색종이 목욕 강요하지 마라. 쏟았고 5살이 그들은 시위 장소 안 데리고 다녔는데
역효과가 있고 교육적으로 아주 안 좋았어. 좌우지간 내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처음으로 네티즌이 됐고, 그리고 소위 정치 포털 사이트라는 걸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정치, 인터넷 참여 정치라는 걸 처음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정치연구소에서 맡았던 일이 소위 이제 이 네티즌의 동향을 분석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운영하고 이제 들어온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맡은 중심 분야였는데, 그게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그 일을 쭉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내가 몇 가지 신기한 사실을 목격하게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이제 군대를 갔다 온 분도 많을 텐데, 군대 갈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정당인들, 그 국회의원 자식들하고 재벌의 자식들이 그 병역 비리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군산복합체라고 그런가? 그 뭐라지? 하여튼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서 군역을 띄는 병역 특례업체, 거기에다 이름을 걸어놓고 같은 기간 동안에 얘가 외국 가서 유학을 하고 온 거야. 학위를 따갖고 온 거야. 그게 발칵 뒤집어지면서 우리나라 권력자들의 자녀들의 병역비리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근데 얼마 뒤에 갑자기 싸인의 작은아버지가 그런 병역 특례업체 사장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싸이가 병역에 비리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그러더니 막 온 국민이 다 같이 싸이는 나쁜 놈이라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싸이가 군대를 다시 갔어. 그럼 얘기의 맨 출발 누구냐면 권력자의 자식들이었잖아요. 재벌과 권력자의 자식들은 군대 안 갔어요. 싸이만 군대를 가고 끝난 거야. 신기하잖아요. 뭔 이런 일이 다 있나. 그게 되게 특이한 일이었고, 또 하나는 그 인터넷상에 내가 그 당시에 모셨던 그 정치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는데, 그 2004년 총선 지난 여름부터 온 나라에 국민연금 반대운동이라는 게 이제 막 폭풍처럼 불어와요. 그래서 그 모든 사이트에 국민연금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을 없애야 된다는 운동이,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게시판에 다 게시가 돼. 굉장히 정기적으로 올라와요. 한 게시판에 3-4개씩 글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사이트가 페이지가 넘어가면 이제 그 글이 내려가잖아. 또 다시 3-4개가 올라와. 그리고 거기에 글이 올라오면 댓글이 또 달려요. 댓글이 막 달리면서 국민연금 제도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기사가 정확히 2004년 8월부터 언제까지냐면 2006년 그 5월경? 5월. 아니. 6월. 이 2006년 6월까지 이게 도배를 하게 돼. 이 국민연금 반대운동이. 정말 인원이 수십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우리 게시판 같은 경우 폭격 수준으로 만든 거야. 근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건복지부 장관, 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아니야. 모든 사이트에 그 국민연금 반대운동이 폭풍처럼 퍼져나갔는데, 그걸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셀러리맨들, 소위 이제 사무직 노동자들이 그 국민연금 반대운동에 동참을 한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월급을 200만원 정도 월급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국민연금으로 15만원 정도를 내고 있었어요. 15만원 정도를 국민연금으로 내고 있는데, 이 돈만 없어도 생활력이 달라지잖아. 애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잖아. 이래갖고 그 셀러리맨들이 대거 이 국민연금 반대운동에 동참을 했어요. 그러면서 국민연금 제도가 굉장히 위험하고 이 국민연금은 우리가 나중에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막 구체적인 자료들도 나오는데 그 자료를 확인할 길이 없는 거야. 사실을 우리는 모르는 내용들이 막 퍼져나가면서 국민연금 반대운동이 이때부터 이때까지 2년, 그러니까 1년 10개월 정도를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2006년 6월 이후에 그 운동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야. 난 그게 너무 신기했어. 나 우리 게시판만 사라진 줄 알았어요. 다른 데 돌아다녀도 그게 다 사라진 거야. 그러면서 그 2007년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국민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선호를 받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거 뭐지? 그러면서 이 국민연금 반대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내가 찍어갖고 추적을 하기 시작을 했어. 찍어서 추적을 하기를 시작했는데, 무슨 사건의 시점이 언제였나 했더니 2006년 6월이에요. 그럼 2006년, 그러니까 5월 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가 2006년 이때가 한 5월 6월이었어. 그때가 지방선거가 있을 때예요.
우리나라에 지방선거가 있을 때였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박근혜 씨가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역시 무슨 선대위장을 맡았는데 명동 거리에서 칼침을 맞아요. 칼침을 딱 맞는데 칼침을 맞으면서 그 다음날 이 신문 가판대에 내 전철을 타고 회사를 갔는데 신문 가판대에 신문이 쫙 깔렸는데 제목이 다 시커매. 한 7cm 정도 되는 두께로 박근혜 피습. 전부 다 똑같아. 그 밑에 칸에는 뭐라고 하나? 현장에서 열린우리당 당원 검거. 모든 뉴스가 쫙 깔리는데 다 똑같았어. 그래서 나는 열린우리당 당원이 칼침 놓은 줄 알았어요. 진짜. 그리고 딱 도착을 해가지고 인터넷 뉴스를 찾아본 거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나는 박근혜 씨한테 그 칼침을 놓은 건 현장에서 잡힌 P씨야. 박 씨가 잡혔는데 현장에서 이 박 씨 말고 김 씨가 같이 잡힌 거야. 이 사람은 박근혜 씨한테 야유를 퍼부은 사람이야. 근데 잡아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열린우리당 당원이라는 거야. 노사모 활동을 했고 서프라이즈에 글을 쓰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당시에 평범한 30대 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30, 40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날 이후로 20일 동안 뉴스가 도배가 돼요. 그 현장에서 박근혜 씨를 그 피습한 P씨를 잡았다. 근데 같이 잡힌 K씨가 이런 사람이다. 신상이 털리는 거야. 이 사람이 회사 다닌 사람인데 2주일 동안인가를 회사도 못 가고 잡혀갖고 조사를 당해요. 뭐냐? 둘이 공모했느냐. 그러니까 기사의 첫 부분은 박근혜가 피습당했다. 그럼 현장에서 P씨가 잡혔다는 건 조금 나와. 그 다음에 같이 잡힌 K씨는 K씨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온 거야. 맨 마지막에 가서 이 K씨와 P씨의 공모 혐의를 조사 중이다. 그 뉴스가 지방선거 내내 나와. 지방선거 내내 나온 다음에 지방선거가 딱 투표장을 갔는데 많은 사람들, 내가 그 당시 열린우리당 그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을 할 때였어요. 근데 열린우리당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때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나한테 내 신발 옆에다 가리침을 딱 대는 거야. 열린우리당 개새끼들. 어떻게 여자 얼굴에 칼침을. 할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칼침을 놓은 거는 P씨인데요. P씨랑 같이 잡힌 K씨가요. 열린우리당 당원이 다시 빨갱이냐 그러고 간 거야. 얼마나 어이가 없어. 그러더니만 투표장에 왔는데 30, 40대가 손에 손 거치고 손에 손 잡고 열린우리당 심판하세요 이러고 온 거예요. 칼침 놓은 열린우리당을 심판하러. 지방선거 끝난 이틀 뒤에 뉴스가 나왔죠. K씨와 P씨는 공모하지 않았다. 그게 괴벨스예요. 그게 2006년에 이 사건으로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하게 돼요. 그러면 왜 지방선거를 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은 이제 잘 모를 텐데 아마 선거도 안 해본 사람 대다수일 거예요. 지방선거가 국회의원 선거에 뭐가 되냐면 바탕이 돼요. 국회의원이 되려면 지방선거에서 이 지방의원들이 각 지역의 조직을 관리해줘야 돼요. 표를 진짜 얼굴 대면해가고 이 구의원들이 어느 동네에 누가 살고 그 집 자식은 나이가 몇 살이고 그 다음에 그 집 부모가 뭐라고 이걸 다 알아. 그래 그 동네를 빠삭하게 아는 구의원들을 잡아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잘 그러니까 구의원이 이 동네 주민들의 실질적인 그 일을 도와주거든요. 근데 구의원이 딱 국회의원 후보 옆에 있으면 국회의원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생리예요. 정치계의 생리 여러분이 모르는. 그래서 이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이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을 했어야 됐던 거지. 박근혜 칼침 사건을 이용을 해서라도. 그리고 난 뒤에 있었던 2007년 대선 이명박 대통령이 압승하고 2008년 국회의원 총선 한나라당이 압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인터넷상에 이상한 흐름들을 내가 계속 추적을 했던 거야. 그렇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싸이의 그 군대 2번 간 사건하고 국민연금 반대운동이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갑자기 사라진 사건이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충격적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노무현 이름이 우리 이제 내가 방송을 할 때 2007년에 방송을 하는데 방송 중에 노짱 사랑해 이런 닉네임으로 들어와. 응?
노짱 캡짱 뭐 노짱 사랑해 꼭 이런 이름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갖고 우리 노짱께서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으로 다음 대통령을 정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한두 명이 아니야. 방송하는데 이런 애들이 주기적으로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난 믿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드디어 이명박한테 정권 넘겨주기로 했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거는 헛소리였어. 같은 시기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로 연설을 했더라고. 근데 그 연설은 아무도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짱 깻짱 노짱 사랑해 이런 애들이 돌아다니면 하트 노짱 얘네들이 돌아다니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을 지지한다라는 엄청난 소문을 뿌렸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뭐 경제 대통령, CEO 이런 화려한 그 마스크를 달고 대통령이 되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은 무능한 진보, 실패한 대통령,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딱 심어주면서 경제를 살릴 대통령, 747 이명박 대통령 화려한 데뷔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나중에 뭐라 그런지 다 아시죠? 예, 그냥 선거 때 표 얻으려고 하는 말이다. 그 747 뭐 경제 순위 7위 들어가고 뭐 개인 소득 4만 불에 그 다음에 또 뭐 코스피 7천? 경제 성장률 7% 뭐 나중에 해본 말이다 이런 말이 뒤집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정말 막 CEO 근데 그 CEO라는 단어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한 2, 3년 전부터 유행을 했어요. CEO라는 이름이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CEO라는 단어 이꼴 뭐냐? 전문 경영인. 그러니까 어떤 재벌 가문에서 피로된 경영인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이 선출된. 그래서 CEO 이꼴 막 스티브 잡스. 그 이명박 대통령 스티브 잡스하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가 다 기억 못해서 그렇지. 막 CEO가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정치인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들이밀고 그리고 그 2008년 총선까지 끝이 나게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알게 되는 뭐가 터져요? 광우병 사태가 터지잖아요.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을 했는데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내가 억울하면서도 내가 분노하면서 여기 쓸 수밖에 없는 내가 6년째 방송하는 이유이기도 해. 2007년 내가 한미 FTA에 반대 방송을 할 때 그 당시에 이 노무현 조중동 방송에서도 거의 우리 편을 들어줬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쇠고기에 대해서 너무나 빗장을 다 푼다는 둥, 그러면서 미국산 소고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냐는 둥, 한미 FTA의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냐는 둥, 이런 얘기를 막 보도를 했던 거야. 진짜. 그래놓고 2008년에 딱 광우병 쇠고기 논쟁이 딱 터지니까 태도가 바뀌었어. 괴담. 그 누구야 괴담? 지가 괴담 아니야. 자기네들이 했던 얘기를 괴담이라는 거야. 우리는 그냥 너네가 이런 말 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방송국에다가도 그 얘기를 써놔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노무현 대통령 때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한 말, 이명박 대통령 때 한 말, 이걸 비교해서 우리 게시판에다 올려놨어요. 그게 바로 괴벨스라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때는 국민들한테 노무현 대통령은 무능하고 국민을 사랑하지 않으며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나쁜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광우병과 미국산 소고기의 위험성을 얘기하던 언론이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산 소고기는 안전하다라고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국민들은 2007년과 지금 2008년 그리고 또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2008년에 광우병 쇠고기 문제가 터졌을 때요. 여러분 아시죠? 아무도 미국산 소고기 안 먹었어요. 소고기 먹을 때 꼭 물어봤죠. 이거 미국산이에요? 하다못해 불고기집에 가서도 불고기 이건 원산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먹어요. 그죠? 그런데 작년부터 전국에 정말 많이 생긴 소고기 리필, 무한 리필 소고기 전문점 은근히들 많이 가봤잖아요. 그죠? 돈은 없겠다. 배는 고픈데 고기는 먹고 싶고 거기 가면 무한 리필이야. 막 가서 먹었잖아요. 왜? 광고가 나와. 미국산 소고기 이런 데서 키웁니다. 푸른 초장에 소들이 너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어. 그런 소고기를 세상에 이 광우병 소고기 괴담이 나쁜 것들이 이렇게 나쁘게 얘기를 했다. 이러면서 과연 그 농장이 어딘지 우리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거기서 자란 소가 진짜 우리나라가 수입한 소고기인지 우리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미국산 소고기 안전하다는 그런 광고들이 펼쳐지고 있고 지금도 지하철에 가면 전 세계 198개국의 식탁에 미국산 소고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신 적 있죠? 나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국가가 22개인데 어떻게 198개국 국가의 저녁 식탁에 올라가는가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보면서 198개국이 수입하는 줄 알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실제로는 여전히 22개국만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해요. 이번에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면서 정부에서 발표를 하잖아. 자기네 나라 소고기 수입하는 22개국에 편지를 보냈다. 그럼 198개국 누구냐고. 어느 나라냐 말이야. 아프리카 꼴짜기의 부족별로 따진 거야 뭐야 도대체. 그래서 내가 추측해보기엔 혹시 그게 주한 미군이 가 있는 나라 숫자가 아닐까. 아니면 왜냐면 주한 미군 식탁에는 미국산 소고기가 올라갈 테니까. 근데 그 미국산 소고기는 우리가 먹는 거랑 다른 건 다 아시죠? 그 얘긴 들었죠? 미군이 먹는 소고기는 그 소위 아까 그 푸른 초장에서 풀 뜯고 자란 특등급 그 미국산 소고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일반 미국인들이 먹고 있는 스테이크가 소위 그 2등급이라고 얘기되는 2등급 소고기를 미국인들이 먹고 있고 우리가 지금 3등급 버리긴 좀 아까운 그런 거. 거기다가 이제 그 2005년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원래 그 2005년 때까지는 그 소 내장이 SRM 물질이다. 즉 광우병 전달 물질이라 해서 판매나 이렇게 그 유통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미 축산업자들이 바꾸잖아요. 의회에다 압력을 넣어가지고 소 내장 중 일부만 광우병 위험 물질이고 나머지 괜찮다. 그 법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죠. 이거 한국에 팔면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이 생긴다. 우리 그래서 미국 쓰레기 먹거든요. 당신이 어제 먹은 대창 어디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심각하냐? 2008년에 우리가요. 2008년에 국민들이 막 촛불 집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확한 규정이 뭐라고 나왔냐면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한다. 그게 쇠고기 제협상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산 이 대창이 계속 수입되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 몰랐어. 이번에 알았어. 더 웃긴 건 아이들이 학교 급식 있잖아요. 학교 급식으로 2010년까지는 미국산 소고기를 쓰는지 안 쓰는지 원산지 검사를 했대요. 작년부터 원산지 검사를 안 하고 있대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소고기의 원산지가 작년부터 제도적으로 검사를 안 받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국산 소고기 전문점이 생긴 거고.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거 봐라. 2008년에 먹으면 죽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다 먹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도 뉴스에 가끔 네티즌들이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내요. 미국산 소고기 안전하다는 정부 발표 이후 수입 소고기 날개도 친 듯 팔려. 근데 우리가 보니까 날개도 친 듯 팔린 데가 없어. 아예 마트에서 그 수입 소고기 코너가 사라진 데가 더 많아. 근데 날개도 친 듯 팔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제가 아까 우리 그 박근혜 피습 사건부터 지금까지 이제 광우병 이야기를 한 이야기가 여러분이 혹시 2008년에 그 PD수첩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PD수첩에서 광우병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 그 얘기가 유명하잖아요. 그 재판까지 가죠. 결과도 아세요? 결과 어떻게 난지 아세요? PD수첩이 무죄일까요? 유죄일까요? 잘 모르시죠? 무죄예요. 그 판결문에서 PD수첩 방송 내용 중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었지만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 방송의 업무로서는 올바른 일을 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이 나요. 그러나 그 내용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무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무죄라고 확신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왜? PD수첩이 고소당했다. 그거는 모든 뉴스에서 보도했어요. 하지만 PD수첩이 무죄 판결 받았다는 얘기는 거의 자막으로 한 줄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오고 지나갔어. 아무도 안 볼 때 슬쩍 스포츠 막 또는 김연아의 막 이런 거 사이에 밑으로 자막으로 흘러가는데 아무도 몰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속이고 있다는 거죠. PD수첩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혹시 한명숙 총리가 2009년 12월에 그때 5천 불이었나? 5만 불을 받았다.
그 뉴스가 도배를 해요. 그 2009년 12월에 한명숙 총리가 5만 불이라는 돈을 뇌물로 받았다. 모든 뉴스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거 결과 아세요? 재판? 무죄예요. 그게 2010년 4월 9일에 무죄 판결이 나요. 근데 바로 하루 전 2010년 4월 8일에 무슨 보도가 또 도배가 되냐면 한명숙 총리 이번에는 9억 원을 받았다. 한명숙 총리에게 9억 원을 준 그 건설업체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거 모든 뉴스에 다 나왔어요. 7시 뉴스, 9시 뉴스, 11시 뉴스. YTN 24시간 나왔어요. KBS, SBS, MBC, 그 다음에 뭐 국정홍보처부터 해서 모든 뉴스, CBS 라디오 전부 다 나왔어요. 그래서 모두 우리는 압수수색 당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건설회사가 2010년보다 2년 전인 2008년에 망했어. 그래서 그 사무실은 그 사무실이 아니야. 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거야. 이미 망해서 사무실이 없는데 거기를 압수수색했다라고 모두 보도를 한 거예요. 국민들은 모두 한명숙 총리가 뭔가 받았나 보다. 그렇잖아요.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9억 원을 줬다라는 그 사람이 재판장에 나와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뭐였죠? 나는 돈 줬다고 얘기한 적 없다. 한명숙 총리한테 자기는 돈을 준 적이 없다. 그러나 뉴스는 그 보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9시 뉴스, 7시 뉴스, 11시 뉴스 아무 데서도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보도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래서 한명숙 총리는 9억 원의 뇌물을 받았거나 혹은 5만 불이라는 달러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인식되어 있다고 보여지죠.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요. 2010년 지방선거. 물론 이제 2010년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한명숙 2009년 12월에 이 사건을 터뜨리고 2010년 4월에 또 한명숙 총리를 공격했던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2010년 지방선거 때문이에요. 딱 6년 만이죠. 그 박근혜 사건으로부터 딱 6년 만인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사람들이 지방선거를 잡기 위해서 이 일들을 이제 쭉 주도한 거죠.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큰 사건이 터져요. 뭘까요? 2010년 3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천안함 사건이 대단해. 우리 역시 우리 학생들이에요. 사학과 다 와요. 네. 2010년 3월에 천안함 사건이 터지죠. 그리고 나서 이 2010년 6월까지 천안함은 북한 탓이다 라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천안함이 졸려요? 아파서 그래요? 아유 착해라 막 주물러주고 고마워요? 자, 뭐가 고맙냐면 나의 분노를 자극해줘서 지금 수업 시간에 둘이서 뭐하는 걸까요? 잠깐 방송으로 착각했어요? 네, 우리 방송 선생님 하시다가 이러죠. 나가! 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학생들. 2010년 3월달에 천안함 사건이 터져요. 그리고 나서 모든 공중파에서 이 6월까지 특히 5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은 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그 박준영처럼 걸어나오잖아요. 저쪽에서부터 걸어나오는 것부터 나와 생방송에 걸어나오고 천안함은 북한 탓이고 우리는 전쟁도 불사한다 그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에 우리나라 주식 29조가 사라져요. 외국인들이 투매를 해갖고 29조원어치 주식을 팔아버린 거야. 그게 이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의 위력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천안함은 북한 탓이라는 것이 거의 사실로 공중파원에서 똑같이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명숙 총리는 압수수색을 당할 만큼 뇌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 이명박 대통령과 친한 언론들이 모두 얘기했어요. 근데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돼요? 한나라당이 완패를 하게 돼요. 이건 뭐냐? 여기에서 바로 우리 인터넷, 네티즌들의 힘, 인터넷 매체의 힘이 작용한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자료에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KBS 대통령입니다. KBS 사장을 새로 임명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서기원 씨라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KBS 사장을 사람들이 이제 의논해서 인선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천을 했고 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냥 임명만 해준 거예요. 임명장을 준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선거운동을 할 때,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언론 자문을 했던 거야. 비공식 언론 자문. 근데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대통령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다. 사유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 당시 KBS 노조원들하고 뭐 한나라당 당원들하고 KBS 앞으로 몰려가서 그 서기현 사장이 출근하는 날 차 위에 올라가요. 막 차 위에서 뜁니다. 막 금도 자막에는 노조원이라고 나왔죠. KBS 노조원이라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당원이었어요. 근데 그 노조원들이 그만큼 반대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국방송 사장을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던, 그러니까 자문을 해줬던 사람이 할 수 있냐. 난리가 나서 그 사람은 결국 일주일 만에 쫓겨나요. 그만두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KBS 사장, MBC 사장, YTN 사장, 연합뉴스 사장, 아시아경제 뭐 이런 뉴스 다 펼쳐가지고 25개 언론사의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운동 언론특보팀, 언론특보회의, 명함을 가지고 있었던 언론특보팀 사람들이 25명이 낙하산으로 갔어요. 그러나 KBS 노조원들은 차 위에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가죠. 그리고 그 25개의 언론을 장악한 그들이 이제까지 공중파에서 언론을 진실을 왜곡한 사례들이에요. 지금부터 내가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 찾아보세요. 먼저 2008년에 아까 이야기한 PD수첩, 이 PD수첩이 허위보도를 했다. 그 내용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판결까지 찾아보세요. 허위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PD수첩이 허위보도를 했다는 말이 허위예요.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PD수첩 허위보도라는 그 이미지만 남아있죠. 그리고 2009년이 되면 이 PD수첩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봉하마을 압수수색. 2008년 촛불 집회가 한참 무성하던 시절 갑자기 뉴스에 봉하마을 압수수색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국가기밀 빼돌려. 들어봤어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갑자기 촛불 집회가 확 위축이 돼요. 그 왜 그랬냐? 사실 국가기록원이라는 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김대중 대통령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자료가 뭐 8만 건인가 된대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만들고, 그래서 실제로 그 통치 자료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 다야.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간 건 자신의 통치 자료야. 보통은 뭐 상도동이나 동교동이나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퇴임을 해도 서울에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 봉화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통치 자료들을 가지고 내려가면서 무엇보다 누구랑 대통령 인수위랑 합의를 본 거야. 내가 이 자료를 가지고 내려가 있을 테니 청와대에서 신속하게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해라. 그러면 이 모든 자료를 넘겨주고 언제든 내가 나의 통치 자료를 보겠다. 그때까지만 내가 가지고 간다고 합의까지 다 한 내용인데, 어느 날 봉하마을 압수수색, 노무현 대통령 국가기밀 빼돌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한테 실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봉하마을 압수수색 이 사건이 터지기, 여러분이 한번 가서 찾아봐요. 바로 며칠 전에 굉장히 웃기는 기사가 하나 나와. 그게 뭐냐면, 그게 5월달인가 5월달 기사였던 것 같아, 내 기억에. 청와대에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청와대를 마비시키고 갔다. 그 기억 여러분 잘 모르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청와대를 마비시키고 갔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인터넷에 접속조차 못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 보도가 나왔을 때 아무도 신경 안 썼어. 왜? 웃기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결정적인 대처를 잘못한 거야. 뭐라 했냐면, 인수위에 로그인하는 법 가르쳐주지 않았냐. 이명박 대통령이 로그인하는 법을 몰랐던 거야. 청와대를 마비시킨 게 아니라 인수위에다가 대통령 컴퓨터 키는 법, 로그인하는 게 대통령 자료니까 아무나 못하게끔 로그인하는 법을 알려줬는데 인수위가 전달 안 한 거야.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석 달 동안 컴퓨터를 못 킨 거야. 근데 그 내용을 갖다가 그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그때 참여정부 했던 인수위에 있었던 누군가가 보도를 해버린 거야. 로그인하는 법 가르쳐줬는데 그거 아직까지도 로그인도 못하냐. 그래갖고 또 막 네티즌들이 비웃은 거야. 역시 멍청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봉하마을 압수수색. 그래서 민주주의 2.0을 위해 만들어 놓은 웹사이트,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서버라 그러죠. 이 서버를 갖다가 그게 빈 서버였어. 그러니까 이제 이 민주주의 2.0이라는 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 접속할 때를 대비한 그 서버를 7대인가를 사다 놓은 건데 빈 서버야. 압수수색했다니까. 그때부터 뻑하면 압수수색이야. 일단 빈 건데 압수수색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빈 서버 들고 가버린 사건이에요. 그래놓고 국가기밀을 빼돌렸다라고 얘기했던 거 이거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지만 관심이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으로 그 다음에 미안해 또 있어. 시간이 없는데 내가 이제 인터넷 중심이니까 경제 위기는 없다. 미네르바가 대한민국 경제가 망한다고 자꾸 그래서 경제가 위험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2주 뒤 강만수 씨가 우리 한국 경제 어디로 추락할지 모른다. L자형 추락이다. 대통령이 2주 전에 했던 말을 경제팀이 정면으로 뒤집은 게 2008년에 있었던 보도 내용이죠. 그래서 미네르바 잡아갔어요. 중요한 건 결론은 잡아가서 까봤더니 뭐 30대 전문대졸 백수남 그게 뭔 상관이냐고. 30대 그 전문대졸 백수남이면 글 못 써? 논점이 완전히 반대로 가죠. 미네르바의 말이 맞았다 틀렸다는 주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얘기가 또 나가서 미네르바가 진짜냐 아니냐 사실이 아니다 딴 데로 가. 2009년 2월달 용산 참사라는 게 벌어져요. 용산 참사라는 건 뭐냐면 그 세입자들이 자신들의 영업권을 보장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건물주한테 얘기를 했지만 건물주가 대화를 거절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가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시위를 시작한 22시간 만에 경찰의 강제 진압으로 대형 화재 사건이 나고 거기서 6명의 사람이 죽게 되는 그리고 1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딱 발생을 했을 때 전 세계에서 충격이었어요. 이건 이명박 대통령의 과잉 진압의 대표적인 사건이었으니까. 그런데 보도는 용산 사건에 대해서 거의 안 나와. 그리고 그때 여러분 다 들어봤어요? 강호순이라고. 강호순이라는 살인마가 무려 10여 명의 여인을 납치, 성폭행, 살해, 암매장. 너무 무섭잖아. 근데 그 10명에 대해서 일일이 강호순이 오늘은 누구를 죽였다라고 자백했다. 그리고 걔를 그 다음날은 그 어제 죽인 그 여자를 어디다 묻었다고 자백했다. 그 다음날은 현장 검증을 갔다. 그 다음에 시체 발굴한다. 시체 하나에 4, 5일 갑니다. 그러면서 용산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발표 못한대요. 강호수는 얘도 수사 중이잖아. 얘는 계속 알려주면서 이 브리핑실까지 해서 얘는 알려주는데 용산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발표할 게 없다고 경찰이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강호순 사건으로 한 달을 도배합니다. 그러다가 강호순 사건이 갑자기 뚝 멈춰요. 이유가 뭘까요? 강호순이 죽였다라고 자백한 사람이 중국 여자인데 이 여자를 죽여갖고 묻은 게 마침 골프장이야. 근데 이 골프장에다 묻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골프장을 중지시켜야 되잖아. 영업을 정지시키고 다 파봐야 되잖아요. 못 파겠다는 거야. 골프장 영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못 파겠다는 거야. 네티즌들이 막 욕을 했죠. 그게 말이 되냐. 사람이 죽었는데 골프장이라고 안 되는 게 말이 되냐니까는 골프장 주변을 며칠 파다가 중단되고 강호순 얘기는 서서히 사라지게 되죠. 근데 이 당시에 강호순의 옥상에서 팬티 스타킹이 뭐 7종, 뭐 팬티가 3개, 뭐 이런 얘기까지 보도 다 돼요. 근데 용산 참사에 대해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만 알고 있는 뉴스. 용산 참사가 일어난 원인이 경찰의 과잉 진압이고 특히 제1조를 어겼기 때문이다. 경찰 진압교본 제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위자가 위험물질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그 위험물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기다린 후 진압한다. 그게 1조야. 근데 그걸 어긴 거야. 그 다음에 그 진압교본에 가서 보면 위험물질이 있는 상황에서는 물로 소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근데 거기에다가 불 질러놓고 물대포를 쐈잖아요. 그래서 죽은 거야. 이거는 철저히 그 교본대로 하지 않은 원인이야. 근데 공중파에서는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왔죠. 그래서 용산 사건을 강호순 사건으로 덮고 넘어가요. 그리고 2009년 그렇게 이제 강호순 사건으로 덮고 넘어가는 게 대표적인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뭔 사건이 벌어지냐. 그때 그 당시에 2009년 또 뭐 있지? 뭔가 있는데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 이제 용산 사건이 2월달 사건이었고
그해 5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를 하자마자 내가 그 얘기를 해요.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타살당한 거야. 우리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는 뭐 김어준 이런 사람들이 이건 정치적 타살이다. 권력과 언론과 그 다음에 검찰에 의해서 죽어갔다. 정치적 타살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인터넷상에 퍼지는 이야기가 있었으니 경호원이 죽였다. 경호원 타살해서. 그러면서 뭐 자기가 법의학자인데 근데 내가 그 블로그에 맨 원글을 알아. 자기가 법의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번 사건을 보니까 이런 게 의심스럽다라고 쓴 거야. 근데 그걸 옮기는 애가 맨 첫 줄을 바꿔. 법의학에 정통한 누구의 발언을 법의학에 관심 있는 개인이 블로그 3개를 거치니까 법의학에 정통한 전문가의 발언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거는 경호원이 죽인 게 분명하다. 지금까지도 그거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럼 경호원이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퍼뜨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결국 권력으로 향하는 비난의 화살을 돌린 효과를 낸 거죠. 그 다음에 그해 8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를 해요. 그러자 그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북한으로 엄청난 돈이 갔고 거기에 대해서 돈이 넘어간 금액과 그 사건에 대해서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라는, 그러니까 이 헤리티지라는 데가 나도 그날 처음 알았는데 미국의 공화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의 공화당의 정책 싱크탱크야. 그 헤리티지 재단의 공식 보고서를, 연구원이 공식 보고서를 올렸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굉장히 심한 돈을, 비자금을 북한으로 보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상중에, 김대중 대통령 상중에 초상이 끝나면 김대중 대통령을 고발하겠다라고 보도를 해요. 그 내용이 블로그를 통해서 수천 개가 퍼지는 거야. 그래갖고 나한테 와서 그들이 물었어요. 망치부인, 너 아냐? 김대중 노무현 헤리티지. 그래? 그게 내가 이제 미국에 아는 사람,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섭외를 했어. 그래서 뭐 조지 호킨스 대학에서 일했던 친구인데 하여튼 그 헤리티지 원본을 찾아와라. 그래갖고 원본을 찾아내. 근데 딱 보니까 영어잖아. 결정적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아는 동시통역사한테 넘겼어요. 본문 해석을 해달라. 그러면서 이게 진짜 헤리티지 연구재단의 공식 입장이고 공식 연구원이 쓴 거냐. 그랬더니 그걸 본 동시통역사가 낄낄낄낄 웃으면서 가운데에 공지글이 있네요. 이 글은 헤리티지 재단과 아무 관계없는 기고문입니다라고. 못 읽은 거야 내가. 그 기고문 있고 맨 마지막에 그 글을 올린 세 사람은 미국판 김조지. 우리나라에 약간 이상한 사이트 운영하는 새 노인이 있어요. 김모씨, 조모씨, 지모씨라고. 미국판 그 김조지 이 사람들이 기고한 내용인데 그리고 그 중에 그러니까 그 글의 제목은 미국이 이 북한을 개발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북한으로 자금 지원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많은 돈이 넘어갔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한 줄. 그 한 줄을 그 변호사가 헤리티지 재단의 연구원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북한으로 불법 자금을 대량 보냈다라는 증거를 연구한 자료가 있고 그걸 자기한테 보내기로 했다. 그러면서 국내 언론에 뿌린 거예요. 그러나 거기 누가 있었다? 망치부인이 있었다. 망치부인이 그 헤리티지 재단의 원본 딱 띄우고 동시통역사한테 해석한 거 띄우고 그래서 이 변호사의 그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는 거를 밝혀냈어요. 그 변호사는 그 뒤로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2009년에 또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8월 김대중 대통령 사건까지 가고 또 이제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가면 2010년이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3월에 천안함 사건이 벌어지죠. 그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그 북한이 그랬다. 그 사건은 잘 알죠. 네, 천안함 북한이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 화약이 발견이 됐고, 그러니까 화약 물질이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1번 그 잉크가 이 한국에서는 쓰이지 않는 솔벤트 블루 5라는 특수 물질이었고,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또 하나 뭐였나? 3가지 증거를 알루미늄 화합을 하고 또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3가지 발표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네티즌들이 조사를 하죠. 네티즌들이 다 조사를 했는데 모나미 특허의 솔벤트 블루 5 이건 뭔가요? 그 다음에 그 네이버 지식인의 유성 매직 지우는 법 소금물로 문지른다. 그런데 그 유성 매직이
이 북한의 어뢰 추진체에서 나왔는데 막 녹이 밑에서 자라나는데 그 파란색 매직은 지워지지도 않고 녹이로 막 자라는 특수물질이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북한 매직 장사하면 된다. 북한 매직 장사해야 된다. 막 그랬잖아요. 그 다음 사건이, 그 다음에 또 그 뭐였어? 이게 이제 이 완파된, 북한의 잠수함 공격으로 완파된 모습입니다. 이라고 기자들한테 공개를 하잖아요. 근데 철없는 연합뉴스인가? YTN 기자가 사진을 한 장 딱 찍었는데 전등, 형광등, 멀쩡한 형광등. 응? 이게 그 어뢰를 맞아서 배가 쪼개질 때는 엄청난 압력에 의해서 폭발이 되기 때문에 보통 그 안에서 발견된 시체들이 뭐 내장이 다 파열되고 고막이 터지고 고막이 터지고 눈동자까지 파열되면서 죽는다는데 세상에 북한 어뢰는 갈라진 절단면 형광등조차도 안 깨. 대단한 거야. 거기다 발견된 시신들이 누구도 훼손이 안 됐어. 그래서 친환경 녹색 어뢰라는 별명을 받고 있죠. 좌우지간 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우리 네티즌들이 많은 걸 찾아내면서 그 당시에 북한에서 그랬다라는 정부 발표의 증거들은 다 깨져요. 솔벤트 블루 5도 깨지고 화약이 나왔다. 화약 물질이 나왔다. 그래서 막 다 몰려온 거야. 야 망치구이 너 들었냐? 화약이 나왔단다. 그래갖고 내가 그래? 얼마나? 100만 분의 0.001g이 나왔대. 어뢰가 화약이 터졌는데 100만 분의 0.1g이 나온 거야? 어떻게 그러지? 어디서 났대? 굴뚝 속에서 나왔대. 배 갈라지고 이래서 나온 게 아니라 굴뚝 속에서 그 물질이 나왔다면서. 그 다음에 알루미늄 물질이 나왔다. 뭔데? 캔 뚜껑 아니야? 잘 모른다고. 그러고 나중에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좌초의 증거들은 나왔죠. 맨 처음에 유족들을 불러다 놓고 요 부분이 좌초된 지점, 이 부분이 침몰한 지점이라고 설명한 해도를 찍은 사진. 그 다음에 해경으로 9시 15분, 사건 당일 9시 15분에 천안함 이 승무원이 지금 좌초가 됐다. 구조 바란다라는 신고네요. 그 다음에 해군작전사령부로 지금 이 배가 침수사고가 발생했다. 좌초에 의한 침수사고가 발생했다는 3가지 공문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저한테 들어와서 많은 네티즌들이 덤비죠. 야! 너 아직도 천안함이 북한 탓이 아니라고 외치냐? 나는 북한 탓이 아니라고 외친 적이 없어요. 예. 나는 늘 진실만 외치기 때문에 북한이 그랬다는 증거를 난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가져와라. 너희들이 주장한 내용은 다 틀렸고 지금 좌초의 증거들이 있으니 좌초의 증거를 깨고 그 북한이 어뢰를 공격했다라는 진짜 증거를 보자. 그러면 나는 그 말을 믿겠다. 근데 여전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2009년 12월에 한명숙 총리 그 뇌물수수 사건, 4월에 9억 원 수수 사건, 이런 거 전부 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적 사건은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온 나라를 바짝 들어놨다 사건인데 타진요라고 들어봤어요? 5월에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타블로가 검색어 1등부터 10등까지야. 타블로 타진요가. 그래갖고 내가 이게 뭐지? 그거 넘어갔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8월 달에 이명박 대통령이 88 개각이라 했고 장관 후보들을 내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비리 종합백화점이었어. 난리가 나가지고 뉴스가 딱 그 장관 후보들을 청문회한 뉴스가 딱 나왔는데 뉴스 추천 1호가 뭐야? 타블로 같은 놈. 댓글 1등이야. 추천 1등. 그 밑에 타블로 내 온 가족이 사기꾼이라죠? 3번째, 타진요에 가면 모든 걸 알려드립니다. 다음 뉴스 똑같아. 1, 2, 3. 내가 이거 도대체 타블로가 뭐야? 타진요가 뭐야? 그리고 뉴스를 검색을 딱 했어요. 했더니만 여러분들 지금 가서 한번 해봐. 5월 1일부터 2010년 5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날짜를 지정해갖고 타진요라고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100여 개의 뉴스가 떠요. 그런데 타진요는 뭐냐면 타블로가 그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 그걸 주장하는 측이야. 그 뉴스는 100여 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딱 해놓고 타진 R을 쳐보세요. 타진 R은 뭐냐면 스탠포드 대학생이 얘 우리 학교 학생 맞아요. 진실을 알려주는 카페야. 타진 R 검색하면 2개 나와요. 같은 시기에. 그게 그 다음에 전체 뉴스로 타진요 하면 2000개 뜹니다.
타진요 하면 2,000개 기사가 떠요. 타진 알 하면 22개 뜹니다.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이 이명박 대통령의 25개 언론이 동시에 타진요를 쓰니까 6월에 회원수 급증하고 8월에 회원수 급증하고 10몇만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간 이 타진요 문제를 계속해서 얘네들이 준비했던 거야.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혹들을 가지고 그 정치적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덮고 싶었겠죠. 그래서 제가 2010년 8월 달에 그 자료를 한번 보자 그랬어. 그래서 나더러 타진요를 오라는 거야. 오면 볼 수 있는데 왜 자기들도 갖고 오라 그러네. 아 나는 컴맹이라고 그러는데 못 찾아간다. 니네가 갖고 와라. 그래서 이제 애들도 갖고 오라 그랬어. 갖고 와서 딱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타블로 아버지가 다단계 회사의 사장이다라는 기사였어요. 사진이 맨 위에 하나 나와. 타블로 아버지가 그 불이웃 돕기 성금을 누구한테 딱 건네는 사진이야. 근데 그 밑에 이 타블로 아버지는 폴라리스 사장이다. 폴라리스는 누구냐면 JU그룹의 다단계 회사로서 이 JU그룹이 얼마나 악랄한 일을 했는지를 쫙 나오고 JU그룹의 그 대표자였던 주수도가 이렇게 형을 살고 있다는 얘기가 쫙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근데 타블로 아버지가 폴라리스 사장이라는 건 어디 나오냐. 나도 막 무식하다는 거. 사진을 보래. 사진을 봤어. 그때 사진에 뭐 나왔냐. 프랭카드를 보래. 프랭카드에 뭐 나왔냐면 타블로 아버지 점, 폴라리스 점, 주식회사 어쩌고 점이요. 콤마가 찍혀있는 거야. 근데 타블로 아버지가 폴라리스의 사장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너 콤마가 뭔지 모르냐? 정금이란 얘기야. 이 사람 따로 이 사람 따로. 아 그럼 가. 그 다음에 딴 의혹을 막 풀고 있는데 또 와. 타블로 아버지가 저기 다단계 회사 사장인 거 알고 있냐? 그부터 증거 똑같은 거 갖고 와. 콤마 봐라. 그 다음부터 이제 콤마 봐라.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이야기가요 전체 언론 인터넷에 덮고 있었고 문제는 기자들의 태도였죠. 기자들 자체도 이건 분명히 스탠포드 대학 졸업생이라는 명확한 학교 공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기사를 2,000개를 썼어요. 그래놓고 이 타블로 아버지 형 많은 문제들을 준비해놓고 기다렸는데 안타깝게도 망치 부인의 3.1 대전으로 타진요의 논쟁은 근거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끝났죠. 그걸로 끝이었냐? 천만의 말씀. 2011년 박원순 시장이 선거를 하게 돼요. 박원순 시장이 선거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 모든 메인 아까 얘기했던 KBS, MBC, SBS, YTN 뭐 국정홍보부 뉴스부터 시작해갖고 뭐가 나오느냐. 국회의원 강용석, 안영환 이 두 사람이 하버드 출신인데 하버드 법대 출신인데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하버드 법대 객원연구원이라는 학력이 위조다. 그 얘기를 국회 발언에서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면서 그게 24시간 뉴스예요. YTN은 시간대별 뉴스로 나오고 라디오로 나오고 KBS, MBC 뉴스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 공중파를 본 사람들은 박원순 시장한테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박원순 후보의 학력에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런데 그때 우리 네티즌들이 이 하버드에 같이 객원연구원을 했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료, 그 객원연구원 박원순 명단을 찾아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맞불을 놓죠. 그리고 그 선거에서 이 낙곰수라는 존재가 그때 나오는데 원래 낙곰수가 2011년 5월까지 없었어요. 2011년 낙곰수 들어본 사람? 들어본 사람? 낙곰수는 다 아는구나. 망치는 모르고. 알았어. 2011년 5월까지는 낙곰수라는 존재가 없었어요. 그다음 갑자기 5월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8월달 주민선거 할 때까지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었어.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언제 크냐 하면 그해 10월 박원순 시장 선거 때 크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몇만 명 정도가 다운을 받았는데 이 10월 27일 박원순 시장 선거가 끝난 다음에 11월 첫째 주에 150만이 다운을 받아. 그 다음 주에 300만이 다운받고 그 다음 주에 600만이 다운받으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서 12월이 되니까 뭐 천만 명 이상이 다운받는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미권스라는 이 정봉주 의원의 팬카페가 팬 가입수가 10만을 딱 찍죠. 그리고 바로 갑자기 정봉주를 잡아가요. 원래 정봉주 그 BBK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낼 수가 없는 거였어. 유죄 판결을 날 수가 없어서 이거는 계속 미뤄지고 있던 건데
갑자기 정봉주가 이 뭐예요? 이 낙검수를 막 11월 내내 띄우고 미건수를 막 홍보하고 미건수에 10만 명이 딱 찍은 날 정봉주를 잡아가 버린 거야. 그러면 10만 카페는 무주공산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엉뚱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야. 정봉주가 사실 지지했던 건 박지원이었다.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를 막 만들어내면서 여론을 조작해 가는데 박원순 시장 선거였던 이 10월 27일 선거는요. 박원순에 대한 계속적인 의혹을 제기해요. 공중파가. 그런데 누가? 우리 인터넷 매체들이 낙검수, 그 다음에 뭐 망치부인, 그 밖에 여러 가지 인터넷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퍼돌리면서 방어를 한 거예요. 결론은 누가 이겼어요? 네티즌이 이겼죠. 2010년 선거하고, 그러니까 2010년 지방선거랑 2011년 이 박원순 시장 선거는 공중파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권력과 그 다음에 우리 평민들의 인터넷이 붙어서 한판 승리를 한 거예요. 두 번 다 우리가 이기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터넷 매체가 소위 이제 권력자들, 괴벨스 이후로 권력자들은 언론을 장악해요. 이 괴벨스와 이 히틀러가 한 팀이 돼서 권력을 장악했다면 우리나라의 첫 번째 괴벨스는 누구였을까요? 박정희였어요. 박정희가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5월 16일이잖아요. 5월 16일이 무슨 날이냐면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이 일어난 날이잖아요. 박정희가 이 1961년에 정권을 차지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MBC를 장악한 거였어요. 한국방송은 어차피 정부 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60년 이게 왜 그럼 박정희가 집권할 수 있었어? 1960년 4월 19일 때문이잖아요. 그죠? 4월 19일에 이 사건이 벌어져서 이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이 1년 동안의 민주정부를 무찌르고 박정희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1960년 4월 19일은 그러면 어떻게 촉발됐을까요? 누구? 국사 교과서에서 배웠죠? 김주열. 김주열이라는 학생, 어린 학생의 눈에 박힌 최루탄 사진. 그 사진이 4.19를 촉발시키는 결정적 계기였어요. 그러면 이 김주열 사진을 퍼뜨린 게 누구냐? 바로 부산일보라는 신문이었고 그 내용을 라디오로 전국에다 쏜 게 부산 MBC 라디오였어요. 그 부산 MBC 라디오하고 그 다음에 부산일보하고 요 두 가지 언론이 김주열이라는 그 사건을 전국에 보도했고 그 촉발적으로 4.19가 일어나서 이승만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걸 본 박정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MBC를 장악하고 부산일보를 장악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진보 언론을 먹어버린 거예요. 이때 경향신문까지도 먹어요. 그래서 MBC, 경향신문, 부산일보를 박정희가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당시에는 뭐 다른 방송들은 의미가 없을 때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박정희가 보여준 모습은 여러분이 지금도 인터넷에 가서 박정희를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밀짚 모자를 쓰고 벼 나라의 가득한 벼를 행복한 표정으로 들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사진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그 논 옆으로 흐르는 물에 그 논두렁 물에서 손을 씻고 있는 너무나 서민적이고 정말 이보다 더 농민들을 사랑할 수 없는 리더의 모습이 나옵니다. 뻥이죠. 나는 내가 어린 시절 1976년에 우리 동네 천지극장에서 또리장군이라는 그 방공 만화를 보러 갔어요. 갔는데 대한뉴스를 20분을 봐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또리장군을 보는 거야. 와, 그 대한뉴스 속에 박정희 대통령은 그냥 현신하신 영웅 그 자체였어. 와, 아이들이 보면서 정말 그냥 붓기도 아닌데 손이 올라갈 정도로 감동의 도가니의 대한뉴스를 보고 또리장군에서 김일성이 돼지로 변신하면서 막 늑대들이 막 나오고 나는 그래서 지금도 북한 관광을 못 가요. 혹시 막 북한군이 늑대로 변신할까봐. 요즘에 미드 보면은 사람인데 갑자기 늑대로 변신하는 거 많이 나오더만. 나는 지금도 안 가는데 그 당시에 또리장군을 보러 가서 박정희에 대한 그 뭐라 그러나 영웅시하는 거기에 우리들이 어린아이들이 전부 다 당한 거예요. 그 나는 박정희가 1979년에 죽었을 때요 통곡을 했어요. 왕이 죽은 줄 알고. 그리고 나는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때는 종신제인 줄 알았어요. 죽을 때까지 하길래. 그랬던 박정희가 결국 국민들 앞에 보여준 농촌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농민을 생각하고 경제를 생각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실체는 또 한 장의 사진으로
뒤집어지게 되죠. 무슨 사진? 바로 그날 밤 1979년 10월 26일 그 요정에서 찍힌 그 사진. 그 사진에 나온 양주가 그 당시에 집 한 채 값이래요. 양주병이 여러 병 있잖아. 양주 여러 병이 나뒹굴고 정말 퇴폐의 상징. 그 병풍 뒤에서 신모 여인이 노래를 부르고 그 옆에는 아리따운 여대생들이 시중을 들었다는 그 이야기가 되면서 박정희에 대한 이야기는 내 어린 시절 1979년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요. 박정희는 입도 뻥끗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마치 독일에서 누가 생각해봐. 독일에서 히틀러 아들이 나와고 내가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한다. 돌 맞아요. 총을 받거나 히틀러 딸이 나와가지고 내가 당 대표 하겠다. 큰일 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그랬던 박정희가 내 딸이 대통령 후보 1위예요 지금. 왜? 그 당시에 만들어진 이미지, 그 언론을 장악하고 그 농촌을 사랑하는 그 정말 자애로운 아버지 같은 박정희의 이미지, 그게 지금까지도 국민들한테 뿌리 깊게 남아있는 거예요. 1990년대 중반에 소설도 나중에 부르시겠지만, 소설도 부르시겠지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이 나와요. 그 소설 전에는 박정희 이퀄 독재자였어요. 박정희를 추앙하거나 박정희를 칭찬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분위기였는데,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이 전국 도서관에 깔리고 그 소설이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끈 다음 갑자기 박정희는 영웅이 돼서 돌아와 있어요. 만약에 독일에서 히틀러 기념관을 짓겠다고 그러면 그 히틀러 기념관을 짓겠다는 사람을 아마 매달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박정희 기념관이 있죠. 그런 방식으로, 그럼 박정희가 최초였냐? 아니에요. 같은 시기 북한에서 김일성이 같은 방법으로 집단 농장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과의 야간 토론을 하고 그런 사진을 계속 내보내죠. 그러면 김일성, 박정희가 처음이었을까요? 아니요. 히틀러와 마오쩌둥이 같은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정치적인 이미지를 조작했던 거죠. 여러분들은 이명박이라는 대통령을 아마 안 찍었을 거야. 행위지. 어렸잖아. 그죠? 그러나 여러분 선배들 중에서 혹시 또는 예비역 중에서 이쯤 되면 고개를 숙이는 남자들이 한두 명 있어. 그때는 CEO라니까 유능하다니까 찍어줘야 할 것 같았으니까. 여러분, 인터넷이라는 것에는요 굉장히 많은 정보와 자료들이 떠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겠지만 요즘에 제일 심각한 병이 정보 검색 중독이래요. 끊임없이 정보에 목이 말라서 계속 정보를 검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습득을 해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상당수도 아마 비슷한 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인터넷 정보들 속에서 진실을 가려보는 건 관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 지금 쭉 설명했던 내용들, 특히 타블로 이야기들, 그리고 요즘에 지금 명진 스님이 어제 다 검색어 10위에 들어왔잖아요. 그 내용은 뭐냐면 명진 스님이 강남 룸사롱에서 여자를 끼고 술을 먹고 성매수를 하고 도박을 했다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뉴스를 딱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면 명진 스님이 12년 전에 강남 룸사롱에 간 건 사실이다. 그건 본인도 인정했다. 나머진 다 가짜야. 성매수를 한 적도 없고 도박을 한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그 뉴스는 제목이 명진 스님, 자승 스님 성매수. 그리고 그 뉴스를 막 링크하고 다니면서 명진 스님 이퀄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해. 아까 그 장면 떠오르죠. 99%의 거짓에 1%의 진실을 배합하면 100% 거짓보다 효과적이다. 지금도 저들은 많은 정보와 많은 뉴스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전달하고 싶은 방향으로 전달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저항의 매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그 조선의 신분제도를 유지하려고 했을 때 춘향전,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흥부놀부, 빈부격차의 문제점, 양반전, 양반 주도하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통렬한 비판, 저항의 매체였습니다. 전두환, 박정희가 나라를 지배할 때 이 대자보와 유인물이 그런 저항의 매체였다면 이제 이명박 시대에는 25개 언론을 장악하고 똑같이 공장제 기세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똑같은 허위 사실을 25개 언론사가 공개할 때
평민들은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저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괴벨스가 아닐까?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나 나름대로 정보를 왜곡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나 자신도 끊임없이 의심해요.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자료를 나는 여러분이 의심하면서 보길 바라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계속 분석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찾아내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사학도이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주축이 돼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역사와 관계없는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죽었을 때, 죽음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일생이 역사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데, 우리 젊은이들이 낙곰수를 2,600만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운받아서. 그럼 2,600만 젊은이들이 모두 진보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낙곰수는 분명한 진보 정보이고 진보 언론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운받아 듣는 젊은이들은 진보가 아니야. 그걸 비판하면서 자신은 보수라고 얘기해. 나는 보수다라고 얘기하는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1% 기득권자들이 원하는 인간형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영어 스펙, 기타 자격증, 모든 것 1%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 진보의 실체를 비판하기 위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나중에 40살이 됐을 때요, 정말 비참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만날 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20살의 진보가 아니면 바보고 40살에 진보를 이야기하면 바보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이 시대를 비판해야 돼요. 특히 누구를 비판해야 돼? 권력자를 비판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물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 요즘에는 경희대 정도에 올라오려면 부모님들이 좀 잘 살아야 된대. 부모님들이 잘 살아서 어려서부터 빵빵한 교육시키고 그래야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의욕도 생기고 마음에도 안 들고 저 못생긴 아줌마 되게 떠드네. 한번 검사해서 확 신고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부모의 재산이지 여러분 게 아니에요. 20대가 지금의 기득권을 비판하고 새로운 내일의 권력, 새로운 내일의 모습을 꿈꾸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40대가 되면 지금보다 퇴보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1%가 원하는 인간형이 되려고 그들에게 막 잘 보이면서 살아가면 그들의 종노릇하다 인생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대기업 다니다가 퇴직하고 프랜차이즈 몇 개 하다가 망한 다음에 지금 집 한 채 가지고 살고 계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보다 더 나빠질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나마 우리처럼 여기서 교수님이나 저처럼 청년의 때 진보를 꿈꿨던 사람들이 지금 그나마 기득권이에요. 근데 우리 40대가 60대가 됐을 때 여러분이 40대이면서 지금 재벌들에게 잘 보이고 권력자들에게 잘 보여서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40대가 됐을 때 당신들을 책임져 줄 것 같아요? 아니요. 삼성은 40대 평직원이 없어요. 그 전에 다 관련 부서로 나가야 돼. 응? 여러분이 20대의 진보를 꿈꾸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어야 여러분이 40대 때 지금보다 조금은 나아져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숙이고 순종하고 이 체제에 적응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더 비참한 미래를 맞게 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준비한 얘기하고 전혀 달랐어요. 자, 오늘 이야기 듣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내가 질문 어려운 거 할까봐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질문 없어요? 아니, 한 명이라도 해봐. 오늘 강의도 아니고 오늘의 수다를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몰랐던 이야기가 있었다. 다 알아? 이거 다 아는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지금? 아니 몰랐던 얘기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 진짜예요? 대답을 하란 말이야! 이게 지금 방금 평가잖아요. 다 아는 얘기였어요? 자기가 100% 다 아는 얘기였다. 손 들어봐요. 없고요. 90%는 아는 얘기였다. 80% 아는 얘기였다. 80%. 야, 이거 한 4명 80%. 자, 70% 아는 얘기였다.
5명. 역시 상학과 다 6명. 그 다음에 7명이죠. 그 다음에 50% 이상 아는 얘기였다. 50% 정도 아는 얘기였다. 그래요. 그 다 아는 얘기해서 미안하고요. 다 아는 이야기였지만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평민들이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평민들이 뭉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요,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그냥 나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은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하는지 아시죠? 과거를 연구해서 오늘의 문제를 파악하고 미래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다.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직장을 나가시든지 그곳에서 정신적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어떻게 권력이 정보를 왜곡했고 그것에 맞섰던 평민들의 저항은 어떠했는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망치부인이 다 아는 이야기를 했었다는 이야기를 잊어주시고. 자, 지금까지 망치부인 이 정도 끝내도 되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께서 저기 왜 이렇게 아무 말들도 안 해요? 분이 있어요? 저기 투탑을 갈까 해요? 가도 되겠는데 사람? 저는 안 하는데 오늘. 그럼 안 갈 거니? 어디 다른 데나 생각나는 데가 없어. 몇 명이 같이 저기 마치부인 모시고 식사나 하고 한잔 할까 하는데 다른 뭐 남편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어머나, 녹화 안 했어. 2,500명? 이거 녹화 안 했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지금 방송 중에 방송은 다 나갔는데 방송 나오고. 방송 나갔어. 근데 방송을 했는데 녹화가 안 됐다고. 저기 혹시 이거 녹화하신 분요? 예, 이거 녹화하신 분 저한테 보내주세요. 준비하신 걸 다시 하러 좀 오셔야겠네요. 준비한 걸 안 했잖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분들이 좀 쉽게 이렇게 말을 한 명이 하면 또 할 텐데 한 명도 안 하니까 아무래도 또 하고 있으니까 내려가서 또 이렇게 뭐 궁금한 거나 편한 거 그래요. 저 빨간 티 내가 20%는 모르는 얘기 한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땠어요? 예, 이거 녹화한 내용 있으시면요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네, 녹화한 분들 오늘 방송 어땠어? 오늘 밤 9시에 만나요. 네, 오늘 밤 9시에 생방송 합니다. 예, 오늘 밤 9시에 다시 생방송. 예, 겨울님 하셨어요. 예, 겨울호섭이님 보내주시고요.